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귀국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새벽 6시 40분쯤 1시간쯤 전인데 인천공항 입국장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장관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단호하고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후 수사를 통해서든 혹은 기자간담회 형식 등으로 밝혀질 것이라면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엄청난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로 해양수산부나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전 장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소송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 장관이 받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전재수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렇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의원이었던 전 장관이 직접 통일교의 본산인 천정궁에 방문했고 이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도 전달된 통일교 내부 보고에도 전 장관이 통일교 현안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급된 통일교 현안, 금품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친문재인계 인사이자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통일교의 수건 과제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청탁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선 과거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오늘 아침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의혹의 진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설명을 들으면 싱거운 얘기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공개를 예고했던 추가 정치인의 명단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징역 2년, 나머지 혐의들의 징역 2년,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 전 본부장이 교단의 새 확장과 이에 따른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비판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변호인들은 통일교의 꼬리 자르기 이후 교단으로부터 위협에 시달려왔는데도 일관되게 수사에 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나 김건희 씨, 한학자 총재의 기소로 이어졌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새아이의 베개가 눈물로 얼룩지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보석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1심 결론은 같은 혐의가 포함된 김건희 씨 선고와 같은 다음 달 28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통일교 로비 의혹이 범여권으로 옮겨붙으면서 민주당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내심 당혹스러운 눈치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민주당 연루 의혹만 은폐하려 했다면서 역공에 한창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유력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 이후 민주당 투톱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도부회의에선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 유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일종의 시선 돌리기용 발언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정교 유착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며 종교단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폭로를 예의주시하며 물밑 사실관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인데 다만 특검이 민주당 의혹만 뭉갰다는 편파수사 비판에는 의혹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처벌받으면 된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특검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넘긴 것이죠. 그냥 덮은 것이 아니고요. 돌아다니는 어떤 설, 소문 이런 것만 가지고 당 지도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상식이고요. 국민의힘은 야당과 통일교를 연관지으려 난리치더니 정작 뒤에서 돈을 받은 건 민주당이었다며 특검이 편파 플레이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같은 혐의에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특검이 전재수 장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지난 8월 확보하고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금에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통일교의 내부 문건이라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나온 전재수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는 수사를 개시하기는커녕 아예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최측근 의원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를 고리로 통일교와 만난 적이 있는지 이 대통령이 답하라고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운운하며 입막음을 시도하는데 민주당 의원 실명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엄청난 역풍에 휩싸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종교단체가 위헌 위법이어서 해산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일 것입니다. 여야가 공수를 교대한 분위기인데 통일교 측 추가 진술과 수사 상황에 여의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밤사이 사측과 접점을 찾으면서 오늘 아침으로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려했던 철도대란은 피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요청으로 어젯밤 10시부터 시작된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2시간여 만에 접점을 찾은 겁니다. 철도노조는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 수준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른 공기업처럼 기본급 10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극적인 협상 진전에 한국철도공사도 즉각 입장을 내고 오늘 모든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수송체계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파업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철도노조 측은 YTN에 아직 잠정 합의 단계일 뿐 협상 결과에 따라 총파업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임금교섭 세부 안건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집중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늘 최종 교섭 결과에 따라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집중 배차 시간대도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와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9호선 지부가 오늘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면서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통해 임금은 총 인건비의 3% 이내로 인상하고 점진적으로 1에서 8호선과 같은 임금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 문제에 관해서도 노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합의서를 잠정 체결했지만 아직 인준 찬반 투표가 남아있다며 투표일은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미 간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3.75에서 4%에서 3.5에서 3.7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물가보다 고용이 받는 타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명이 반대 의견을 낼 정도로 연준 내 견해차는 컸습니다. FOMC 위원별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 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는 한 차례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2배로 더 내렸어야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한미 간 금리 차이는 1에서 1.25%포인트로 줄어들면서 한국의 자금 유출 압력을 줄여줄 전망입니다. 또 개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와 함께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금리 차이가 줄면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국면을 끝내고 동결을 예고한 만큼 내년에도 한미 금리 차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간에 환율이 예전 수준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박 대표가 최근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모 회사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한국 법인을 통해 대응해왔지만 이번 대표 교체로 미국 법인이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30만 명 가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보상하라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쿠팡의 한 사람당 최대 50만 원의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쿠팡이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의 그물망을 촘촘히 짤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한다는 카페가 60여 곳 등장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28만 명이 넘습니다. 각 법무법인 등은 쿠팡을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신청 주시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추가로 압수할 예정입니까?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유출 경위 등 사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또 쿠팡의 보안 체계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혹은 피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쿠팡이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게 시스템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탈퇴 방해 행위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회원 가입은 무척 쉽습니다. 앱에서 가입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뒤 인증을 받으면 바로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탈퇴 과정은 이와 달랐습니다. 우선 탈퇴 절차를 찾기 어려운 데다 가입의 2배나 되는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월정액을 내는 와우 멤버십 회원은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안 되도록 했습니다.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했다는 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보다 철회 절차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과 다크웹에서 쿠팡 계정 정보 유통 의심 정황이 잇따르는 만큼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유출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탈퇴 방해와 이후 처리 과정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진보단체의 저지로 끝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진보단체가 안 위원장의 입장을 막은 건데 인권위 안팎에서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행사장 앞에 팻말을 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득합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로비에 들어서자 진보단체 회원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기념식 참석을 제지합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에서는 안 위원장의 인권 정책을 지지한다며 맞섰습니다. 어디 위원장님을! 진보와 보수단체의 대치 속에 안창호 위원장은 행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서기를 3차례 반복했습니다. 결국 안 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석준 사무총장이 기념사와 시상을 대신 맡았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인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취임 전 인사청문회부터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인식이 논란이 됐던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로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권위 직원 70%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77.4%가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직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 보호보다는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졌다며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남동생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반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여성의 몸에서 멍자국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숨진 여성이 폭행당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씨 남매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고 남매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서울 신내동에서 술에 취한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사거리 도로 한편에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한 남성을 둘러싸더니 곧이어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밤 11시 20분쯤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이제 봤는데 이제 범퍼랑 이런 거 다 나간 상태로 에어백도 터지고 부딪혔던 경찰차에 타셨던 분들이 아마 조금 아파하시면서 119에 사고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주차장에서 경찰을 보자 차를 돌려 급히 달아났고 주차장을 나서자마자 인근에 있던 다른 순찰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검거된 곳입니다. 이 운전자는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이곳에서 순찰차와 부딪힌 뒤에야 운전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19살 운전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YTN은 중국 어선의 탈법어, 비밀 어창에 대한 고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밀 어창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상황인데 중국 측은 관련 협의를 하자는 우리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잡은 물고기를 숨겨 어획량을 속이기 위한 중국 어선의 비밀 어창을 보는 우리 어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도둑고기 잡는 거지. 자기네 허가받은 물량보다. 하지만 첩보 입수부터 첫 단속까지 무려 15개월이 걸리는 등 적발이 어렵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상당수 중국 어선이 비밀 어창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지만 최근 5년 동안 중국 어선의 비밀 어창을 적발한 경우는 16건에 불과합니다. 몇 명이 올라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대형선들인데. 비밀 어창이 있는 중국 어선을 적발하더라도 대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보금 수준이 높지 않고 별다른 처벌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밀 어창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내부에 어획물이 있을 때만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정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일종의 벌금인 담보금은 보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무허가 조업이나 금지 예역 조업은 3억 원 이하 벌금, 허가받지 않은 다른 배에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경우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설령 잡히고 담보금을 내더라도 그건 껌값 정도니 그냥 던지고 그냥 조업을 하겠다는. 비밀 어창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무시 전략을 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9월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비밀 어창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열린 본회담에서 중국 측은 관련 내용을 들은 적 없다거나 검토하지 못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이 내부적으로는 비밀 어창 단속 주의보를 내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한국에서 조업을 희망하는 중국 어민들의 단체 대화방 사진입니다. 준비회담 보름쯤 뒤 한국 측이 비밀 어창에 큰 관심을 보여 중점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출항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등의 당부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지 어민협회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측이 우리의 처벌 강화 요구는 무시한 채 자국 어민들에게는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중국 측의 단속 사례를 모아 전달하는 등 비밀 어창 처벌 규정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이어 심사 절차도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방문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심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이스타를 신청할 때 5년 동안 SNS에서 활동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의 신상 정보도 제출 대상입니다. 심지어 지문과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출해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막겠다. 비자 취소나 추방 조치가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단기 방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반이민 정책이 이번 조처의 배경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SNS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는 이스타 수수료를 기존 $21에서 $40로 2배 가까이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한 뒤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집하는 정보가 방대해 입국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관광과 사업이 위축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이행을 위한 고위급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찾은 외교 2차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 이어 미국을 찾은 김진아 2차관은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실행에 우선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김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 대화 상대를 만들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의회에는 미 국무부의 제이콥 헬버그 경제 담당 차관이 참석합니다. 김 차관은 미국이 원자력 부흥을 이루려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얘기할 예정이라며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여러 협력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번 달부터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지난 10월 말 경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 등을 만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핵 연료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농축 우라늄과 핵 추진 잠수함, 국방비 예산 등 3가지 실무 TF가 구성돼 유관 부처와 함께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남북대화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 구상에 맞춰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방안 등 대북 정책 공조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만큼 한미 안보 수장이 북핵 문제에 관한 시각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아침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이재명 정부나 해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영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마치고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취재진 앞에 서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이재명 정부나 해수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단호하고 명백하게 사실 무근이라며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전 장관은 이번 사의 표명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전 장관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네, 전재수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전 장관이 직접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방문했고 이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전달된 통일교 내부 보고에도 전 장관이 통일교 현안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통일교 현안, 금품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친문재인계 인사이자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통일교의 수건 과제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청탁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과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첩한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고 밝히고 하루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관련 서류가 이첩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과거 민주당 인사 4명 등을 접촉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장관에겐 금품과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입니다. 경찰은 서류를 넘겨받아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간 당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사건을 넘겨 수사기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에게 현금과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 2018년입니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기한은 올해까지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거나 지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수수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7년이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10년, 그 이상은 15년입니다. 경찰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확인한 뒤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에 맞춰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 금품 제공에 대한 추가 폭로는 없었지만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전현직 의원 5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어제 최후 진술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추가 폭로는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가 접촉한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은 7분 정도 최후 진술하면서 정치인 이름은 물론이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마지막 변론에서 통일교가 특정 정당에만 접근했다는 특검의 주장에 짧게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파장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진술한 인물이 5명으로 파악된 거죠?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에 통일교가 접촉했다고 진술한 여야 정치인 모두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나경원 의원, 그리고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전재수 장관은 앞서 보신 대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고 통일교를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요. 정동영 장관은 오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입장문을 내겠다고 했는데 아마 싱거운 내용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김교환 전 의원은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교통비나 식사조차 대접받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 김건희 씨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불러서 국가 자산 사적 유용 등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 측이 오늘도 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종묘 차담회와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고가 가방을 전달한 의혹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오는 28일이면 수사 기간이 끝나는 만큼 김 씨 대면 조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여당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자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법 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며 사실상 통일교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던 이재명 대통령. 강한 비판을 쏟아냈던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 지시사항을 또 내놨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을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종교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지만 우리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연구진 또 기업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통일교를 재차 겨냥한 거란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게까지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 여야 가리지 말고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 사안을 정리하고 가려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야당 등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여권 인사라도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개로 법을 심각하게 어긴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방안은 법제처와 함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 즉 설립 허가를 취소한 걸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근 종교단체 관련 언급은 종교의 정치 개입을 매우 경계하는 평소 생각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을 추가 폭로할지 관심이었는데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새로운 이름이 나온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어제 결심 공판. 결국에는 깊이 반성한다라는 최후 진술만 나왔는데요. 왜 발언을 아꼈을까요? 사실상 심적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공판 때는 그때도 실명을 거론해도 되냐라고 재판장한테 물었고 재판장이 승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언이 이 파장을 낳을 것 같아 고민이 된다라고 지난 기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발언 이후에 정말로 실명을 최종 이 결심 공판 때 거론할 것인가를 두고 언론이 많이 주목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커서 자신이 이러한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점 등 이 양형 관련해서 반성하고 있다. 또 내가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오히려 더 중하게 다가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억울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은 교단의 꼬리 자르기 이런 식의 얘기도 하면서 많은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추가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또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인 또한 예를 들어 뇌물죄로 변경된다고 하면 이 뇌물 공여의 공범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했던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집행유예 등의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수사 소스를 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이 특검이 자신에게 좀 불리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양형적으로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자 지난 5일 공판 때도 내가 이렇게까지 이 특검 수사 과정 중에 협조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검찰은 구형을 4년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실명이 거론된 정치인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현금으로 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금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당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돈이 건너갔다라고 지금 특정되는 기간 자체가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취지의 아마 예측들을 하면서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CCBB에 대해서는 이후에 가려봐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통일교에서 단순히 현금만 준 것이 아니라 고가의 시계를 줬다는 것이죠. 시계 같은 경우에 모두 1년 번호가 있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사를 압수수색하면 누가 구매했는지 또 구매 시점으로부터 지금 상당 기간 시간이 지금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등을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수리했던 인물이 누구인지가 1년 번호만 검색해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하게 시행할 경우 이 사실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실명을 보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지금 정 장관은 이제 잠시 뒤에는 아마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본인 스스로 예고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여기에 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문제가 많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혹은 앞으로 끝날 시점이 다가오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장관에게 금품이 넘어간 시기가 2018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특정된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했을 때 공소시효 만료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뇌물죄로 돼야 되고 뇌물죄로 해서 본인이 받은 금품이 한 번에 3천만 원을 넘어야만 공소시효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서는 대가성이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특검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기소를 하면서 뇌물죄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부정한 청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청탁과 그 금품 사이의 대가 관계를 입증시키는 게 이렇게 오래된 뇌물 사건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이첩받은 경찰로서는 뇌물죄로 반드시 지금 죄명 변경이 돼야 되고 특가법이 적용이 돼야만 이 시효가 연장되는 것인데 대가성을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규명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본다고 하면 이 시점이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018년 9월경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 7년입니다. 네. 2018년 9월이다라고 하면 올해 이미 9월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게 특검이 이러한 진술을 들었던 것이 올해 8월이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조금 더 빠르게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빠르게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라도 다른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을 했더라면 이런 시효 논란이 없었을 텐데 지금 특정된 시기가 18년 9월이다라고 하면 이후에 그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국 이 사건이 끝난다라고 하면 특검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특정된 시점은 2018년 9월이지만 만약에 이후에도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서 받았다. 물론 받았다라는 사실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눠서 받았다면 그 마지막으로 받은
받은 날짜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까? 이 포괄적 일죄로 보느냐 아니면 각각을 실체적 경합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탁이 한 가지 동일한 청탁인데 금액만 쪼개서 나간 거다라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 물품마다 아니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 총 갔는데 1,000 이렇게 나눠서 갔다라고 하고 그 각각이 다른 청탁이고 그 기간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포괄적 일죄로 묶어서 가장 마지막 시점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뇌물죄로 본다 하더라도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 이 부분이 처벌이 되는 건데 대가성 입증이 안 되면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고 문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문제에 결국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입증을 해서 뇌물죄로 가고 그 수수금액이 3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연장된다.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수사를 펼쳐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사가 시간도 촉박하고 그리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은 국수본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부터 부를 것입니다. 지금 이 윤영호 씨의 입으로부터 이게 시작된 수사거든요.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팀이 넘긴 수사보고서,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이 진술한 내용을 먼저 검토할 것이고요. 윤 전 본부장을 불러서 진술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는지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떠한 자료를 확인한다면 지금 본인 말이 사실인지를 좀 더 규명할 수 있는지를 듣고 아마 압수수색 등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는 전재수 장관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정 장관의 해명을 잠깐 소개를 해보면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직접 보여드렸던 것처럼 극구 부인을 하면서 장관직까지 내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뇌물죄에 대한 어떤 심증의 측면에서 보면 이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이유로 통일교가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 장관은 과거부터 이를 쭉 반대해 왔기 때문에 어떤 뇌물죄의 대가성이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통일교로서는 설득을 해야만 하는, 넘어가야 하는 하나의 허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 장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소명할 수 있죠. 내가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한 인물이었는데 찬성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구태여 이러한 청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윤영호 씨 내지는 또 이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금품까지 줘서라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인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영호 씨에게 조금 더 사실관계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통일교 내부의 문건 등을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경위로 지금 이 전 장관에 대해서 그러한 금품이 넘어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내부 문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특정한 건 아니지만 어떤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재차 했습니다. 이제 검토도 해봐라라고 하는 지시도 재차 내렸는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해산 명령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판단은 결국 법원의 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일전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수칙을 어겨서 법인 설립 인가가 취소된 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송이 됐지만 결국 통일교가 승소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후에 이 해산 명령이 소송전까지 갔을 때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교 자유라고 하는 건 헌법상으로도 어떤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인정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해산 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승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퉜을 때 사실상 종교단체가 승소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사 정부에서 충분히 해산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종교단체가 단체적으로 지금 교인들을 특정한 당에 입당시킨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금품을 주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지만 이후에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간 이 법원의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조금 비교적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문객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은 이 사건을 처음에 인지했을 당시에 거의 이견이 없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내사 번호를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객의 의혹,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사 번호를 언제 부여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사 번호를 부여한 시점이 특검이 왜 이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윤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시기 올해 8월입니다. 그런데 내사 번호가 부여된 시기가 올해 11월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3개월 동안 내사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내사 번호가 부여돼야만 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검에서 경찰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월에 처음 그러한 진술을 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첩을 생각했다면 그 즉시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을 생각했을 텐데 3개월가량 어떠한 연유로 사건 번호조차 부여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 진술을 떼내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바로 구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또 논란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함께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8% 오른 4,163.32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0.6% 오른 940.59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차가 줄어들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부담도 소폭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5.9원 내린 1,464.5원으로 개장한 상황입니다. 증시 상황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달 초 수출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20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5.9%, 석유 제품이 23.1%, 무선통신기기가 25.1% 수출이 증가한 반면 승용차는 5.7%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서는 관세 여파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3.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06억 달러로 8% 늘었고 무역 수지는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나 이정재, 아이유 같은 유명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YTN 등 방송사 로고가 들어간 뉴스 형식의 온라인 도박 광고가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한 가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유통 경로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온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공식 앱을 출시하기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라인 게임을 출시했다고 보도한 뉴스 채널 YTN과 KBS 등 방송사 화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만든 딥페이크, 거짓 광고들입니다. 호날두와 이정재, 아이유와 BTS RM도 얼굴을 도용당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오인시키기 위해 유명인과 방송사는 물론 강원랜드와 기획재정부 이름까지 동원한 겁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공식적으로 자체 게임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부터 2달간 한 소셜미디어에서 적발한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광고 영상만 해도 38건에 이릅니다. 보건 분야도 딥페이크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S대 출신 의사라면서 영양제를 과장 광고하고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며 사람을 현혹합니다. 3개월 이상만 꾸준히 먹이면 식욕은 줄고 지방은 빠지며 성조숙증 수치까지 안정되죠. 1주 만에 몸에 독소랑 붓기부터 싹 빠져서 허리둘레가 5인치는 줄어요.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인공지능 제작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 분야 등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은 영역은 신속 심사제를 도입하고 긴급 사안은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표시돼서 제공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만약에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피해나 책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손이가요 손이가 이 노래 아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손을 가장 많이 끌어당긴 과자는 바로 농심의 새우깡이었습니다. 자, 2025년 상반기 새우깡의 매출은 578억 원인데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 줄었지만 여전히 모든 과자를 통틀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를 잇는 과자들은 무엇일까요? 친숙한 이름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2위는 포카칩, 3위는 초코파이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포카칩은 전년 대비 8.1%나 매출이 늘며 10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낵류는 그 특성 덕분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국내 판매액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매출 1위를 기록한 새우깡은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 패키지를 출시하면서 고객층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단순 먹거리에 그치지 않고 문화 콘텐츠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긍정 사례를 계속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재한테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민재 선수의 수상은 확신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민재 수상은 확신하고 저의 수상은 못 받는 것도 확신합니다. 민재는 뭐 투표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루수 부문 수상자입니다. LG 트윈스의 신민재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LG 트윈스의 신민재 선수는 출루율 6위, 타율 9위.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골든포토상 수상자는 LG 트윈스 박혜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혜민 선수, 자, 공 날라옵니다. 하나, 둘, 셋, 공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촬영 마지막으로. 오늘은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우산을 꼭 챙겨서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비가 잦아들고 지금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나 눈은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동해안의 경우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만큼 눈이 무겁고 습한 만큼 비닐하우스나 축사, 붕괴 사고가 없도록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와 눈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중북부는 눈이 잦아들고 대설특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원 남부 산간 지역과 평창에는 시간당 2에서 3cm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에도 눈과 비가 뒤섞여서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이미 강원도 광덕산에 8cm, 홍천 9사리제에 9.2cm의 눈이 쌓인 가운데 다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눈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강원 동해안은 내일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에 빙판이나 살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오늘보다 무려 8도가량 떨어지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은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눈이 쌓이겠고요.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전남 섬지역과 인천, 옹진군에 내려졌던 강풍특보가 그 밖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